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간으로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의 윤태현입니다. 자,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올해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난 횟수는 지금까지 언론 통해서 확인된 것만 지난 2월과 8월 이렇게 두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뉴스버스의 첫 보도가 나오기 일주일 전쯤, 그러니까 8월 말쯤 한 차례 더 만났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보도 일주일 전에 왜 다시 만났을까? 야당은 박 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을 더욱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조 씨가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한 시점이 7월 20일인데 그때는 손준성 본회만 보이고 고발장 전문대는 다 끊겨서 보이지 않고요. 8월 11일 날 박지원 원장을 만났는데 그 전후에서 계속해서 캡처를 합니다. 이거는 결국 뭐냐? 박지원 원장 만남 전후에서 중요한 자료들이 집중적으로 오고 갔고 박지원 원장의 그런 코치가 있었다라는 반증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의원님, 저로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8월 11일 국가정보원장이 제보자를 만난 시점 바로 앞과 바로 뒤에 이런 내용의 캡처가 이뤄진 정황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모종의 코칭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또 하나 제보 받았거든요. 박지원 원장과 아주 가까웠던 측근 전직 의원인데 조성은 씨가 이 사건 관련 자료를 보도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사전에 보내줬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네,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가 8월 11일 만남 이후에 9월 2일 뉴스버스의 첫 보도 직전인 8월 말쯤 한 차례 더 만났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두 사람도 만남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박 원장 만났다.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조성은 씨를 내가 사적으로 만났다. 8월 11일 이후에도 또 만났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자, 조성은 씨의 입장도 보겠습니다. 박 원장과 만난 것에 대해서 부인할 필요는 없다. 만남은 8월 말쯤으로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광석 변호사님, 이쯤 되니까 이제 윤 캠프 측에서는 이게 바로 박지원 기획설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더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좀 의구심은 좀 있어요. 왜 의구심이 있냐면 우리가 뉴스버스에 처음에 제보를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7월 달에 제보를 했는데 그러면 자료를 줬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네. 파일을. 근데 주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박진호 원장을 만났는데 만나기 전날 한 106개 정도 파일을 캡처했다는 거고요. 네. 그 이후에 직후에도 캡처를 했는데 지금 새로 나온 게 8월 22일이에요. 8월 22일 또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언론에 정식으로 보도되고 논란이 된 게 이제 9월 2일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런데 조성은 씨의 어떤 제보자의 어떤 신빙성에 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제가 왜냐하면 있다. 본인이 우리가 공익 제보자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양심의 어떠한 자유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처음부터 공익 제보자가 아니다 그런 취지로 또 언론 인터뷰했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 자체가 이전에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특히 취임 갈등 때 윤석열 전 총장을 굉장히 지지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도 직전 뭐 전후 한 통해서 계속적으로 너무 이렇게 막말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의구심이 되는 것은 지금 이게 작년 4월 3일이면 1년 4개월이 지났잖아요. 네. 근데 이걸 왜 묻혀두었다가 결국 박지원 원장을 만난 시점 전후에서 이런 것이 발표가 됐을까, 언론에 공개됐을까. 그래서 굉장히 의구심적인 점이 굉장히 많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박지원 게이트고 국정원 게이트라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건 사적인 만남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을 해도 뭐 저는 뭐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납득은 가지 않아요. 김수인 평론가 어떠세요? 네, 저는 만남 자체는 좀 두 사람이 철이 없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뭐냐면 국정원장 신분이잖아요. 국정원장이 뭐 꽁꽁 싸매고 다른 사람들 안 만나고 이럴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네. 그 조성은 씨 입장에서도 자기가 존경하는 어른이지만 국정원장 정도의 직책에 가 있으면은 이거 네. 끝나고 나서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런 만남이 좀 잦았던 부분은 처신은 부적절했다고 보는데 근데 이것이 네. 국정원장이 개입한 공작설의 단초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 아무 근거가 없다고 보고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만났을까 했을 때 이럴 수
수도 있어요. 이건 다 가정입니다. 조성은 씨가 의논을 하고 싶었는데 막상 만나서 의논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 얘기를 했을 수는 있는데 아주 대충만 얘기하고 대충 그냥 조언받고 끝냈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그런 얘기를 일절 안 했는데 조성은 씨 마음이 제보를 앞두고 그런 과정에서 좀 힘들단 말이죠. 그러면 좀 힘 있는 어른을 만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만남 자체로 공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비약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버스도 어제 추가 보도를 했습니다. 뉴스버스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7월 21일 제보 이후에 첫 보도일인 9월 2일까지 조성은 씨에게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고발장과 같은 추가적인 자료는 9월 6일 한겨레의 보도 이후에 받았다고 말을 했는데 결국 7월에 조성은 씨는 뉴스버스에 제보를 하고 8월에 국정원장을 만나기 전후로 100장이 넘는 텔레그램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했지만 정작 뉴스버스에는 한겨레의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한 달 넘게 제공해주지 않았다라는 게 뉴스버스의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8월에 국정원장을 만나기 전에 왜 집중적으로 그 전후로 캡처와 다운로드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성은 씨는 TV조선 기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뉴스버스 측이 고발장을 달라고 압박을 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추가 캡처를 했다. 박지원 원장을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과 만난 날짜와는 상관이 없다. 박지원 원장에게 뭔가를 보여주고자 혹은 상의를 하고자 보고를 하고자 그 전후로 캡처한 것이 아니라 뉴스버스 측에서 고발장을 달라고 압박했기 때문에 목적은 뉴스버스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렇게 압박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박지원 원장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뉴스버스에는 제공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좀 의심스러운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조성은 씨가 이 뉴스버스 측에 뭔가 제보를 하는 과정에서 네. 심적 동요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사고라는 표현을 썼고 네. 그다음에 그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가 뭐 치자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뭐 이제 조성은 씨는 그 과정에서 뭐 전화 원장님이 원하는 것과 다른 날짜에 보도가 나갔다 뭐 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지만 네. 뭐 그 과정에 박지원 원장이 개입을 했는지 어땠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조성은 씨가 뉴스버스와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보도가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현재 조성은 씨의 어떤 태도로 봐서는 뭔가 이제 자기 뜻과 좀 어긋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뉴스버스가 이 부분 관련해서도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뉴스버스도 어쨌든 인터넷 매체라고 해도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이 매체이기 때문에 언론사이기 때문에 아마 뉴스버스는 실제로 이걸 받지 못했을 것 같고 네. 아마 조성은 씨가 이걸 다운을 받아서 그러니까 뉴스버스 측에서 이제 당연히 보도를 하고 나서 그 큰 특정 보도를 하고 나서 후속 보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발장의 전문을 아마 받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조성은 씨가 이제 다운을 받았는데 이 뉴스버스 측에 전달을 할까 말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뭐 아무래도 기자들이 취재를 하다 보면 네. 이제 좀 이제 추가적인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압박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왜 한겨레에 먼저 제공을 했을까요? 뉴스버스가 1차적으로 이제 이 보도를 하고 나서 이제 네. 논란이 커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뭐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메이저 마이너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한겨레가 어쨌든 또 뭐 진보 매체로서 또 굉장히 또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런 매체를 찾아서 아마 이 본인이 취사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물론 뭐 그 보도 이후에 파장이 컸기 때문에 뭐 한겨레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등 모든 매체들이 아마 네. 취재를 하기 위해서 조성은 씨에게 연락을 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조성은 씨가 한겨레 측에 자료를 제공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장윤 변호사님 네. 어떻습니까? 사실 윤석열 전 총장 측과 국민의힘에서 화력을 집중했던 게 왜 박지원 원장을 만나는 전후로 캡처를 했느냐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뭔가 이 만남 과정에서 캡처본을 뭐 직간접적으로
뭐 전달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밑에 깔려 있는 건데 지금 나온 오늘까지의 보도 내용을 보면 그 훨씬 이후에 기자한테 그 실물 자료는 넘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기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내지는 그 사전 작업으로서 캡처를 했다라는 조성은 씨의 해명이 다소 납득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국정원장과의 만남 자체가 공작이다 공모로까지 나가는 것은 아까도 여러 말씀 나왔지만 너무 논리적 비약이고 이 모임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조성은 씨가 생각을 했다면 이게 알려진 게 본인이 SNS에 이 호텔 38층에 이 경관을 올렸기 때문 아닙니까? 본인도 정치인 출신이고 그 무게감이나 어떤 정치적인 맥락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올렸다는 건 실제로 문제가 없어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작했다, 공모했다 이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없어요. 근데 단지 이제 만남의 어떤 시점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추론이 합리적이냐 아니면 너무나 이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 부분 우리가 좀 봐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일단 조성은 씨 자체는 정치에 몸담았던 사람이에요. 네. 정치를 잘 아는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치 9단, 10단, 자타 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 만나서 조성은 씨가 제보를 이전에 했고 또 이전에 캡처해서 제보를 하려고 맘먹고 있는데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국가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정치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이런 굉장한 이슈거든요. 근데 이 이슈를 있는데 정치구단이라는 박지원 원장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미리 뭐 공작 공모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조언은 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인 자체도 제보를 해놓고 심리적으로 엄청 압박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혼자 헤쳐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자기의 우리 원장님 존경하는 그 원장님을 만나서 조언을 들을 수는 있다고 봐요. 이게 뭐 공작이냐 공모냐 이렇게 얘기는 떠나서, 어렵지만. 예. 그래서 한겨레와 관련된 부분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뉴스 버스 자체가 이제 인터넷 매체 언론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한겨레일지 일반적인 진보 성향의 방송에 비해서는 굉장히 규모가 작고 이렇게 큰 사건을 대응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성은 씨가 그렇게 생각했을 그렇죠. 수 있다는. 그러면 예. 사실은 뭐 조언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앞으로 어떠한 보도의 시점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이런 것에서 어드바이스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이다. 정치의 수영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있는데 두 번이나 만나면서 이 얘기는 하지 않고 사적인 얘기만 나눴다. 이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좀 납득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요. 수양딸이라는 건 국민의힘 측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죠. 윤석열 캠프 측의 어떤 얘기였고 뭐 수양딸이라고 우리가 또 얘기를 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의심되는 부분들, 뭐 수상한 부분들이 적진 않습니다. 자, 또 하나 수상한 점이 있는데 조성은 씨가 윤석열 추미애 갈등 국면에서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편을 들어주다가 갑자기 8월 달 공교롭게도 그 8월에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윤석열 전 총장을 좀 비판하는 이런 글들을 자신의 SNS에 많이 올렸다는 점도 좀 수상한 점이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2019년 12월이죠. 팬이 되어본다. 진심으로 윤 전 총장을 응원한다. 명백한 다음의 대선 주자다라고 윤 전 총장을 추켜 세웠습니다. 저 때가 한창 추윤 갈등이 극에 달했을 시기였고 그런데 지난달 그리고 최근에 삭제된 어떤 메시지를 보면은 약간의 욕설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매일 입으로 배설한다. 돌 XXX 그리고 X신 뭐 대충 유추가 가능한 그런 욕설 같은 표현들인데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공교롭지만 타이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부분, 저 부분은 김수희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입장 변화에 대해서 의심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 자체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데 굉장히 노래를 잘합니다. 네. 그 가수가 배우가 돼가지고 드라마에 나왔는데 도저히 못 봐주겠어요. 네. 그러면 안 좋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총장 윤석열과 정치인 윤석열에 대한 판단이 분리될 수 있는 거고 그 사이 네. 시간도 꽤 지났고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예전에 문재인 정권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 일때는 좀 괜찮아 보였는데 조성은 씨도 국민의힘 사람이니까 근데 들어왔는데 별로다 정치적으로 이러면 또 굉장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제보를 하게 된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게 손준성이라는 사람 이름도 몰랐다고 하는 것이 조성은 씨 입장인데 네. 그 상황에서 이게 윤 전 총장이 개입되어 있는 거구나라고 깨달은 순간부터 사람이 더 싫어졌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제보를 하려고 어떤 공작이라든지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윤 전 총장을 때렸다라고 볼 그렇게 수는 보기에는 조금, 없는 무리가 것이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지적들이 있다는 건 지금 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의 이러한 모습에 국민의힘 김재원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이걸 박지원을 끌어들이고 막 물타기를 하고 그러니까 뒤죽박죽 돼서 이제 박지원을 끌어들인 적이 없고 박지원이 참전을 했죠 스스로. 그러면서 뭐 호랑이 꼬리를 밟았느니 어쩌고 호랑이가 그 내곡동 산에만 있지 왜 소곡동까지 내려와서 해집고 다니다가 꼬리가 잡혀서 범은 가끔 내려와요. 민가에 나오면 전부 때려잡아야죠. 민가에 내려오면요? 예. 아니 그럼 사람도 만나고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이 조성은 씨 만나서 저 38층 거기서 만난 거 그게 들통이 나니까 이제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입열만 많은 사람 다친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정상적으로 국가정보원장이 아니고 옛날 중정부장이든가 안기부장이든가 그런 사람들이 어디 권총 들이대고 협박하던 모습이에요. 이 백주 대낮에 이거 무슨 이런 일을 다 벌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조성은 씨와 국정원이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듣겠습니다. 조성은 씨라는 분, 이분의 행보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석이 많습니다. 저는 윤지호가 새로 나타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민석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거들어주면서 희대의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윤지호 씨를 띄웠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죄로 지금 지명수배를 당해야 되는 사람이다. 별도의 신분 보장을 해야 되는 VIP인지 그것도 아니면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밝힐 수 없는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의문을 더해가면서 증폭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일부는 어제 국정원까지 찾아가서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 모습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원장은 제보사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후보에 대해 지난 과거 사건을 들먹이며 더 이상 나 건드리지 말라는 공개적 협박까지 했습니다. 야당 대선 후보에게 소위 까불지 말라는 식으로 경고를 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군사정권 시절 정치 개입과 같습니다. 박지원 원장도 그렇게 정치 개입하고 싶으면 원장직 사퇴하고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윤 전 총장 측도 박지원 국정원장의 파면을 문 대통령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 그리고 동석자로 의심이 되고 있는 성명 불상자 1명까지 모두 3명을 공수처에 고발했죠. 윤 전 총장 측이 직접 성명 불상자의 신원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여의도에서는 이미 성명 불상자가 홍준표 의원 측 사람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녔고 홍 의원 역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겠습니다. 당과 캠프에서 들었는데 그 자리에 동석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거의 확인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동석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겠냐 해서 그 고발장에 동석자도 넣었다고. 두고 보십시오. 아니 그 캠프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런 그 헛된 정치 공작 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의 상대도 안 되고 깜도 아닙니다. 그 심한 사람들이지. 계속 그러면 정치판에서 떠날 줄 알아야 돼. 더 이상 엉뚱한 소리 하면 그냥 두지 않는다.
비열하고 치사하게 그게 뭐요? 자, 이렇게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원장 식사 자리에 동석했다는 그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캠프의 이필영 본부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본인 행적을 증명하기 위해서 카드 내역, CCTV 영상 이런 것들을 공개했는데 먼저 카드 내역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기가 8월 11일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날짜에 자신의 행적을 공개했습니다. 출근하는 시간부터 9시 50분에 출근했고 여의도에 들렀고 또 사무실에 들렀고 누구와 커피를 마셨고 그리고 또 지인 사무실에도 함께 갔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9시 50분에 택시 타고 여의도에 홍준표 캠프 싱크탱크 사무실에 갔고요. 그게 금강 빌딩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50분에 여의도 카페에서 지인들과 3명의 지인들과 함께 커피를 마셨다라고 영수증 제시했고 오후 2시에 지인 사무실에 갔다. 여기에서 CCTV 영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대방역에서 저녁 식사하고 10시에 귀가했다. 마포의 자신의 자택으로 귀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CCTV 영상도 한번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죠. 자, 2021년 8월 11일 13시 58분 37초.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 바로 이필영 본부장인데요. 2시쯤에 저렇게 지인의 사무실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자신의 결백함, 자신은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가 함께 식사한 자리에 가지 않았다는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서 영수증과 함께 저렇게 지인 사무실에 간 것까지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좀 알리바이가 나왔다고 봐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이제 저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네. 아마 본인이 안 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영수증까지 제시를 했다고는 봐요. 네. 근데 보는데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건 명확히 입증됐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보기 어렵냐면 사실은 그날 식사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는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단 조성은 씨에 대한 박지원 원장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식사를 했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 거고 첫 번째. 제가 이걸 그냥 믿어줄 수 있지만 네. 그냥 의구심 차원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식사 시간이 몇 시인지를 일단 전제가 돼야지 이게 아리바이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식사 안 올 수도 있죠. 그 자리에 가서 현안만 얘기하고 바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장과 식사를 하는데 만약에 이필영 씨가 원장과 전혀 대면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 식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조성은 씨하고 박지원 원장은 사적으로 굉장히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고 네. 그럼 어느 정도 거기서 이 얘기를 하고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조성은 씨와 또 구체적인 얘기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아마 본인이 굉장히 억울한 측면에서 제출을 한 것이 맞기 때문에 이름 간 적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네. 제가 말한 아까 그런 전제된 부분이 일단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가장 좋은 것은요. 네. 이게 시간 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하고 사실 광화문하고 차이가 이제 밀리지 않으면 20-30분이거든요.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유치 정보 시스템만 해서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영수증을 제시할 게 아니고 네. 본인이 그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회사에다가 신청을 해서 자기가 점심시간 때 그 당시에 유치 정보가 과연 여의도에 있었는지 없는지 그 부분만 내버리면 이건 아주 깔끔하게 해결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점심을 그 캠프 직원들과 김밥과 라면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식사를 함께 했는지는 아직까지 그 시간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고 아침 식사를 했는지 점심 식사를 했는지 저녁을 먹었는지 이것도 아직 확인된 바가 없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영수증이나 동선만 가지고 아예 알리바이가 확실하다 말하는 것도 조금은 조심스러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네. 빈틈이 아주 없는 것이냐 했을 때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필영 본부장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는 자기 사생활이라든지 네. 공적인 활동이라 할지라도 굳이 드러내 보일 필요 없는 그럴 의무가 없는 활동까지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걸 감수하고 공개를 한 것인데 그럼 다 공개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범죄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된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 같은 데다 입증을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는 거고 사실 궁극적으로 입증 책임은 이필영 본부장 이 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이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입증을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단서라도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예,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윤석열 캠프 쪽에 더 책임이 있다. 예, 그렇게 던졌으면 그 단서는 뭐고 근거는 무엇인지 간접적인 것이라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우선적인 거죠. 공작설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공작설을 제기할 수 있는 그 근거,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근거도 함께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걸 먼저 공개를 해야 이필영 본부장도 알리바이를 입증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적어도 윤 전 총장은 검사 출신이기도 하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던 아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입증의 이제 사이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들어가서 어떤 CCTV를 제출할 수도 없고요. 네. 지금 공수처에 고발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에서 뭐 의혹을 제기하면 입증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러면 그 당시 점심을 같이 먹었다는 사람의 증언이 있다든가 네. 그럼 굉장히 확실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사실은 약간 주저하는 측면이 좀 있을 수는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는 증언하지 않겠다고 하면 더 이상 뭐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간단해요. 아까 제가 위치 정보 얘기했지만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내지 않겠다고 하면 지금 공수처에 고발돼 있잖아요. 그 공수처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의 어떤 뭐 휴대폰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디지털 포렌식 그런 거 압수수색하고 그건 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국가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어도 호텔 안에 있는 CCTV는 확인할 수 있다. 이건 뭐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심 먹은 시간대에 38층 CCTV. 그리고 요즘은 들어갈 때다 QR코드. QR코드하고 적잖아요. 그거 확인하면 그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간단하게 나타날 사안이에요. 그래서 공수처가 굉장히 지금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건과 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딱 확인해주면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금방 해결될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수처의 입장이 어떠한지 뭐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이제 그건 뭐 지켜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필영 본부장이 본인의 카드 내역과 그리고 CCTV 영상을 공개하자 홍준표 의원은 이제 모든 의혹이 좀 해결됐다, 알리바이가 입증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역공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 내에 그 인사 퇴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윤 후보 캠프에서 허위 정치 공작을 한 국회의원 2명과 네거티브 대응팀의 검사 출신의 모 변호사는 그 세 사람은 지금 허위 공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알리바이가 입증됐기 때문에 퇴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 그 세 사람은 캠프에서 쫓아내라.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형사처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도 입장 밝혔습니다. 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청평불상 1인 이제 공수처에 고발하신 상황이잖아요. 이거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글쎄, 캠프에서 아마 그 법률팀이 그런 그 실무를 담당한 것 같은데 뭐 저도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아마 저 기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한 모양인데 그거는 뭐 자리에 없으면은 문제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 2명과 변호사 1명을 퇴출시켜라. 홍 후보가 요구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까지 나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없었으면 무슨 실명을 거론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 하니 그 신원 있었으면은 신원을 밝혀달라고 한 것인데 무슨 뭐 의원이 무슨 퇴출까지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윤 전 총장은 아니 뭐 그런 의심 나도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뭐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문제 없으면 뭐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박지원 원장하고 네. 조성은 씨의 만남들은 충분히 공수처에서 수사할 만한 사안이 된다고 보고 네. 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될 수 있고 이 뭐 야당에서 또는 뭐 이 언론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할 만한 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갑자기 이제 윤 전 총장 측에서 홍준표 캠프 연루설, 네. 그다음에 홍준표 캠프의
이필형 본부장이라고 이제 이름까지 나왔죠. 네. 그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까지 얘기한 건 좀 무리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정도의 의혹을 제기하려면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 캠프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사안의 차원이 완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의 경쟁 캠프와 국정원장과 그다음에 이 조성은 씨가 셋이서 뭔가 야권 유력 후보인 윤 전 총장을에게 어떤 해를 끼치기 위해서 정말 공모했다는 아주 이 심각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해지는 건데 이제 그에 대한 근거를 전혀 제시를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윤 전 총장 캠프 측에서도 이 부분은 약간 이제 조금 자신감이 좀 떨어져 하는 측면이 좀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마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도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뭐 캠프에 있는 누군가 물러나라고 했지만 네. 이제 이 확전을 할 의지가 당장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어제 그제 좀 이렇게 두 캠프가 좀 충돌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싸움이 커지는 걸 원치 않는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사실관계를 밝히려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수처에서 지금 이 야권에서 제보사주 의혹이라고 하는 네. 그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홍준표 전 대표 측 이필영 본부장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까지 제가 봤을 때 수사할 것 같지는 않은데 홍준표 전 대표 측에서 이 부분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 뭐 이런 부분으로 고발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또 수사를 하고. 바로 수사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 이제 야권 전체의 어떤 경선 과정에서 또 흙탕물 싸움이 될 것 같으니까 서로 약간 자제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 부분은 경선 과정에서 향후에 또 굉장히 논란이 커질 가능성까지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TV 토론회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아마 얘기가 좀 나오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계속 아마 갈등이 이어질 건데 저는 이 국면을 보면서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은 아직까지 정치 문법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명불상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확실하지 않은데 마치 홍준표 전 대표의 측 사람인 것처럼 뭔가 몰아가는 것은 본인한테 절대 도움도 되지 않고 전선만 흩뜨리고 그리고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국민들 앞에 이 의혹의 핵심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과 이 캠프 측이 성실하게 국민 앞에 해명을 내놓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이 정권과 각을 세우면서 정치적 체급을 키웠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국면 그리고 이 전선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마 정치인 윤석열에게는 더 좋았을 텐데 뭔가 홍준표라는 당내 다른 주자의 채측근을 끌어들임으로써 사실 아니면 말고 이게 법조인이 누군가 의혹이 있을 것 같을 때 수사기관에 밝혀달라고 하는 게 그냥 정해진 수순이거든요. 그런데 정치인이 됐으면 이 정해진 수순을 따를 게 아니라 뭔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능력치는 못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윤석열 캠프 측에서 아니면 말고 고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3자가 있다는 사실이 없는 걸로 되면 윤석열 캠프 측은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캠프 측 입장에서는 뭔가 자료가 있고 뭔가 제보를 받았을 거라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게 홍준표 지금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사이에 지금 굉장히 혈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대충 고발했다가 잘못돼 버리면 엄청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언가는 이제 근거를 가지고 고발을 했을 거라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이필영 본부장의 이름을 아마 캠프 측에서 확신하고 있지만 이걸 고발장에 제대로 적시했을 때 그 파장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는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절충형으로 성명불상자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 제3자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엄청난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하냐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왜 그 자리에 모여있는지를 제3자 입장, 조성은 씨가 아니고 국정원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고요. 만약에 사적인 둘이 만나려고 했으면 왜 제3자에 끼었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정말 이 제3자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걸 전제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후보 캠프에 있는 사람이냐? 국민의힘 소속이냐? 민주당 소속이냐? 아니면 조성은 씨나 국정원장은 뭔 관계 있느냐? 이것은 사실은 이번에 국정원의 어떤 정치 게이트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스모킹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공수처에서 이건 수사하지 않을 거다. 그건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부분을 공수처에서 수사를 안 하면 이것은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번 수사를 좀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그 최강욱 고발장, 아마 4월 8일 고발장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4월 3일 거, 4월 8일 거. 근데 이제 실제로 국민의힘에 전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성은 씨는 그동안 인터뷰를 통해서 당에 전달한 적은 없다고 했고 정점식 의원 역시 초안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최성희 기자님, 네. 어떻게 이게 당에 전달됐다는 겁니까? 근데? 그거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근데 어쨌든 그 세 장의 고발장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손준성 검사가 그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고발장. 네. 그다음에 정점식 당시 총선 당시 법률지원단장이었던 정점식 의원이 실제로 국민의힘의 자문 변호사가 8월달에 그 고발한 그 고발장을 작성하는 과정에 참조하라고 줬다는 고발장. 그다음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8월달 고발장 세 장이 지금 있는 건데 세 개를 비교해 보면 사실 뭐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이 고발장을 깔아놓고 이걸 참조해서 거의 썼다. 그러니까 그 문장을 그대로 갖다 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에는 이 최초에 그러니까 손준성이 만들어서 김웅에게 전달했다는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이 고발장이 정말 손준성이 쓴 게 맞는지 그리고 그것이 김웅에게 전달이 된 게 맞는지 사실 그 부분도 이 수사기관에서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매체들은 그것이 마치 손준성이 썼고 김웅에게 전달된 건 확정적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하지만 그것 자체부터 일단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이 손준성이 썼고 김웅이 그걸 전달받았고 그걸 당에 전달한 게 맞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네. 근데 그 기본적인 전제부터 지금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장의 고발장은 최초의 고발장이 무엇인지 몰라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4월 달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8월 고발장에서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순으로. 예. 어느 것이 됐건 그 세 장의 고발장은 무언가 하나의 고발장을 갖고 참조해서 만들어진 것이 맞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유사하다라는 점은 저희도 다 봤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당에 전달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즉각 밝혔습니다. 그런데 JTBC에서는 복수의 당 관계자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복수의 당 관계자들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확인을 했다고 하는 당직자 중에 이 당 관계자들이 다 빠져 있었을 가능성 또 있을 거고 아니면은 언론에다가는 증언을 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물어봤을 때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거 없었다. 다른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현재는 이제 익명의 상태로 다 흘러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뿌옇고 뭔가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문건이라는 거의 성격 자체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막 굴러다니고 있는 문건이었다는 거죠. 이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상식적으로는 앞으로도 규명을 명확하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사건의 원점을 계속 상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것이 밝혀지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논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가 공수처에 휴대전화를 제출한 건 다 아시죠? 그런데 제출하기 전에 김웅 의원과의 그 대화방을 삭제했다, 폭파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졌습니다. 조성은 씨는 지금 문제 없다는 입장인데 법조계에서는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장윤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고받았다는 그 방 자체를 남겨뒀으면 그게 직접 증거죠. 이 파일을 전송받고 뭐 제3자에 넘겼든지 어쨌든 그 경위가 설명이 되니까. 그런데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조성은 씨가 제출하기 전에 방을 폭파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폭파라는 개념은 뭐 텔레그램 안 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뭐 카카오톡을 예를 들면 이 한 방을 만들었는데 당사자들이 다 나가고 그 방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흔적이 안 남는 건데 이게 뭐 서버에 어느 정도까지 남아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다만 조성은 씨의 주장에 따르면 임시 저장 형태로 본인 개인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텔레그램이 구동되는 그 원리에 따르면 이 본인이 임시 저장했다는 그 방이 오염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이 낮기는 한데 다만 이게 방이라는 것은 한두 대화만 오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맥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맥락은 없고 본인이 이제 필요한 부분만 딱 추출해서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법원에 현출됐을 때 이거 증거 자체로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는 판단받지 않겠지만 다만 신빙성 측면에서는 이 맥락이 제거됐기 때문에 좀 불이익하게 조성은 씨 입장에서는 좀 판단받을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오염이 그렇죠. 됐을 수도 있다는 예. 것 때문에. 근데 이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이해가 가지 않으면 지금 조성은 씨는 여권수 주장하는 것은 손준성의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고 네. 김웅 의원이 당에 전달하고 아니면 이제 조성은 씨 조성은 입장을 씨에게 전달했죠. 조성은 씨에 전달을 했다. 당에 그래서 본인이 당에 전달해야 하는데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이거 있어요. 김웅 의원이 전달을 하면서 이건 반드시 대검에다가 고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엄청 중요하죠. 왜냐하면 손준성이 보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손준성이가 작성하지 않았냐 했느냐 중요한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당으로 갔느냐 안 갔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기와 김웅 의원이 그렇게 나눴던 내용이 거기에 고스란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손준성의 보냄이라는 그런 캡처 파일을 입증할 수 있는 오히려 보강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왜냐하면 이 삼각관계 손준성, 김웅, 국민의힘을 입증할 수 있는데 이걸 왜 본인이 이걸 없앴을까? 이제 텔레그램이라는 건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나누면 저 사람 대화까지도 내가 다 지울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내한테만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폭발했다는 것은 둘 다 지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카카오톡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카카오톡은 지우면 디지털 포렌식에서 복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텔레그램은 굉장히 보안성이 강한 외국에 있는 서버잖아요. 이건 사실은 복구할 수 없거든요. 물론 그 자신과 김웅이 나눈 그러한 텔레그램 내용을 캡처해서 이제 보관을 할 수는 있어요. 지우기 전에.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을 자기가 제보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왜 이 부분을 갖다가 없앴을까?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납득이 가지 않아요. 진중권 전 교수도 납득이 가지 않았나 봅니다. SNS를 통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화면 보겠습니다. 자, 왜 당을 폭파하셨나요?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던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성은 씨가 폭파가 아니라 뭐 어쨌든 뭐 다 저장해놨다 원본 파일들은. 그래서 뭐 충분한 증거들을 다 제출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기도 참 공교로운 게 김수민 평론가님 이게 뭐 거의 제출 직전에 이렇게 지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공수처에 제출하기 직전에 임박해서 최근에 지웠다 뭐 이런 건데 그 전에 지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더 의심스럽긴 한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시기는 어느 정도 그 기준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조성은 씨 본인의 해명은 네. 김웅 의원이라든지 이쪽에서 자신을 특정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지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뭐 김웅 의원이 나서고 하던 그런 시점에 더 가깝다면은 그 얘기가 좀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근데 공수처 출석이라든지 이쪽에 가까워지면은 조금 더 의구심은 생길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사실 아직까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그램 방을 삭제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가를 좀 집중을 해서 보면 그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조성은 씨 본인 입장에서는 요거 방은 없더라도 자신이 캡처해둔 거 이 정도면 증거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나머지의 어떤 불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알려지기 싫어서 뭐 지웠을 수도 있고, 이것도 추정은 좀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후보는 8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다만 득표율을 따로 공개할 수가 없다 보니까 윤석열, 홍준표 이 두 후보는 모두 자기가 1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윤 전 총장 측은 당원 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1등 한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홍준표 측 역시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겼기 때문에 뭐 이겼다라고 생각한다, 1등 했다라고 생각한다. 자, 두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두 후보의 표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도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1차 경선 발표 후에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또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열렬히 지지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막중한 그 책임감을 느낍니다. 선의의 경쟁을 잘해서 국민들 보기에 우리 당이 이 본선에서 이 경선 과정에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50일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게 또 출렁거릴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부터 토론 시작되는데 각오 한 말씀 해주십시오. 뭘 또 각오라고 또 그냥 내 생각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하던 대로 합니다. 나는 거기에 큰 구애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특별히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자, 1등은 두 사람이 공동 1등은 될 수가 없을 테고 한 사람은 1등이고 한 사람은 2등일 텐데 근데 뭐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뭐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 개표 결과라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좀 떠돌긴 했는데 네. 뭐 이제 제가 본 것들을 보면 뭐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상당히 간발의 차였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뭐 이번 첫 어떻게 보면 이 후보들, 그러니까 군소 후보들 입장에서는 누가 컷오프 되느냐 이게 사실 이 1차의 컷오프의 어떤 본질이기도 하고 군소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했는데 사실은 이 경선 전체를 보면 이 누가 여기서 1등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이제 사안이었죠. 그렇죠. 근데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 기존 경선판 시작 초기에 어떤 윤석열 전 총장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1위를 하던 상황과는 달리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제 계속 좀 떠오르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양강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윤 전 총장이 만약에 1위 자리를 내줬다라고 하면 이 윤석열 대세론 이제 그 캠프 측에서는 대세론을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에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측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누가 1위를 하느냐. 홍준표 전 대표 캠프 측에서는 지금 우리의 상승세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차원에서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뭐 여기서 누가 이겼는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간발의 차였다는 것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이 두 후보가 서로 1등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이 향후의 경선 국면에서 주도권을 좀 쥐고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열망들이 드러난 것이라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 워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 둘 다 이제 1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네. 아마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1위다는 얘기만 하고 있고 압도적인 얘기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은 당원조사에서 1위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홍 후보 측에서는 여론조사에서 1위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말은 사실일 거예요. 각자 유리한 부분 그렇죠, 확실하죠. 그렇죠. 그러면 예. 거의 뭐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캠프 측은 역선택 조항 자체를 사실은 넣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좀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선 룰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고발사주 의혹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고발사주와 관련된 의혹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본인이 이기고 간다고 하면 아마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거라고 보고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흔들리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경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첫 토론회가 펼쳐집니다. 국민의힘 경우에 특히나 토론회 개최를 두고 또 갈등이 컸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토론회를 기다렸던 국민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토론회를 두고 갈등을 겪었던 윤 전 총장과 홍 전 대표의 목소리 잠깐 듣겠습니다. 어떠한 방식의 검증 내지는 면접 토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토론을 안 하려고 하면서 무슨 대선 후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렇게 겁이 나면 지금 드랍해야죠. 자, 이랬던 두 사람이 드디어 오늘 오후 5시 저희 TV조선에서 첫 번째 토론회를 개최하고 또 여기서 맞붙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 김수민 평론가님 뭐가 될까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 홍준표 여기에 시선이 쏠릴 텐데 이 대결이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게 홍준표 후보는 누가 봐도 공격형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분이 방어형일 때는 조금 더 약합니다. 왜냐하면 BBK 이명박 후보 의혹 방어할 때도 기자가 곤란한 질문하니까 식사하셨어요? 이러면서 말을 돌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분은 공격할 때는 굉장히 이제 날카롭게 드는 칼에 가깝고 윤석열 전 총장은 또 공격형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관료 검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남을 이렇게
말로 공격할 기회가 별로 없었을 수 있고 주로 윤석열 오록이 뜰 때는 두들겨 맞을 때 뜬 겁니다. 그때 방어하는 차원에서 박근혜 얘기했을 정권 때 뭐 충성하지 않는다 발언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권 때도 그렇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양쪽의 이해관계가 묘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다. 홍준표 매섭게 공격함으로써 본인의 장기를 보여주는데 윤석열은 두들겨 맞다가 어떤 어록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도 고발 사주 의혹에서 서로 다 빛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한 있습니다. 사람은 때리고 한 사람은 그럴 수도 맞다가 있어요. 다 빛나고 이렇게. 이번에 고발 사주 의혹에서도 저는 솔직히 윤 전 총장이 대응을 잘 못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쓸데없는 말들이 많았다고 보는데 한 가지가 있었어요. 윤 전 총장 어록 중에 그나마 쓸만한 것이 어떤 게 있었어요? 입건하라 하십시오. 이게 두들겨 맞다가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근데 사실 부담은 홍준표 후보 쪽이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 TV 토론들 보면 막 주자들이 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도 2017년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가 계속 토론하자. 문재인 후보가 토론을 기피한다. 그러면서 공세를 폈거든요. 근데 막상 토론을 붙였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재미를 못 봤었어요. 그리고 대선 때도 2017년 대선 때도 안철수 후보가 스탠딩 토론하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본인이 별로 재미를 못 봤거든요. 근데 홍준표 후보도 만약에 조금 기대에 못 미치면 좀 실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윤석열 후보보다는 사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설화가 많아가지고 TV 토론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아요. 근데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기대가 높거든요. 그건 역으로 얘기해서 홍준표 후보가 지는 부담이 더 크다. 예, 이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거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또 TV 토론회를 집중해서 보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화 얘기가 나와서 또 이야기를 좀 하나 더 드릴 게 있는 게 윤 전 총장이 또 설화 말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는데 과거 하여튼 윤 전 총장은 굉장히 그 청년들을 공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게을지 않았던 그 후보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노력을 했던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 요즘 MZ세대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는데 이거 우리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취업 걱정도 되고 휴학까지 생각한다는 거야. 이런 거 좀 우리가 시원하게 해결해 주자고. 야, 민지가 해달라는데 한번 좀 해보자. 같이 하면 되잖아. MZ세대를 위해 윤석열과 함께 바꿔봅시다 대한민국. 이랬던 윤 전 총장이었는데 청년들과 실제로 일자리 문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말실수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발언이었는지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업이라는 게 국제 경쟁력이 있는 기술 가지고 먹고 사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뭐 손발로 이런 노동으로 하는 그렇게 해갖고는 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거는 이제 인도도 안 해. 저 아프리카나 이제 하는 것이고 일자리라는 게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가 큰 차이가 없게 사실은 임금에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 정규직이 뭐 큰 의미가 있겠어요? 자,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민 변호사님. 네. 사실 부적절하죠. 표현해서 좀 아쉽죠. 네. 예. 그리고 예전부터 뭐 두테르테 운운했을 때도 이거 외교적 결례다라는 반응이 나왔었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그 아프리카 대륙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후진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물론 처음부터 설화를 겪었기 때문에 캠프에서 이 스피킹을 다듬을 거다. 전문가의 조언도 자문도 받을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건 스피킹의 문제가 아니다. 스피커의 문제다. 굉장히 인식의 문제가 있고 또 청년들을 만난 자리에서 비정규직 정규직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은 상당히 청년들을 낙담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과연 어루만져줄 수 있는 주제인지 과연 말을 번지르르 하지 못하는 문제에 불과한 것인지 정치 철학과 인식의 부재의 문제인 것인지 저는 그 후자의 문제인 측면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권의 후보들, 여권의 후보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 이게 청년들에게 할 말인가? 평생 검찰 공무원으로 살아서 청년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재명 캠프 대변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도 비현실적 노동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윤 후보가 원하는 대한민국은 현대판 노예제의 부활인 것인가?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랬더니 이제 윤 후보도 해명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전부 녹취가 돼가지고 올라온 것 같은데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에서 매칭이 되려고 하면은 첨단 과학, 컴퓨터 이런 데 관심을 좀 더 갖고 여러분들이 더욱 뛰어난 그 역량을 좀 갖추기를 바란다.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거는 보수가 많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고소득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높은 그런 숙련도와 기술로 무장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다. 첨단 이 과학 기술을 더 습득하고 또 연마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뭐 그런 뜻입니다. 캠프에서도 별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들에게 설명한 취지는 전혀 다르다. 그런 의도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지향하고 또 임금 격차를 없애려고 노력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윤 전 총장의 캠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청년들이 저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두고 봐야 될 일이고 오늘 토론회에서도 아마 저 문제, 저 발언에 대해서 또 날선 공방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주 지역 순회 경선에서 참패한 뒤에 의원직 사퇴라는 이 배수진을 쳤었는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사직안이 처리됐습니다. 이 후보의 목소리 한번 듣겠습니다. 동료의 사직을 처리해야 하는 불편한 고뇌를 의원 여러분께 안겨드려서 몹시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보좌진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저희 의정활동이 여러분께는 삶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의 책임 앞에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울먹이기까지도 했는데 어쨌든 경선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마지막 배수진을 치는 것인데 그 효과가 잘 나와야 이런 노력도 빛이 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경선에서 이제 과반수 득표하는 걸 저지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건지 그 차이는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 의원직 사퇴한다고 할 때 언론이랄지 많은 패널들이 나와서 이제 별 효과가 없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효과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경선 전에 이낙연 의원의 사퇴 처리를 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많이 있었는데 사퇴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퇴 처리로 이제 진정성이 어느 정도 보여줬다고 보고 아마 이낙연 후보가 계속적으로 민주당에 사퇴 처리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퇴 처리를 안 한 채 가면 굉장히 미지근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선에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정세균 후보가 사퇴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정세균 후보는 전라북도의 맹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둘이 같이 갔을 때는 호남이라는 전북과 전남, 광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든 좋든 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 자체는 이제 전북의 어떤 표심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가 그건데 뭐 제가 전북에서 듣기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이제까지 어떤 추세의 흐름을 완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단지 미풍에 그칠 것이냐 그것은 이제 곧 뭐 결과 발표되니까 그렇죠. 한번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님. 근데 비판의 목소리도 적진 않습니다. 이게 경솔했다. 뭐 당에 도움이 크게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 칩거를 한창 하다가 사퇴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정도인가? 라고 하는 좀 실망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원직 사퇴가 그렇게 대선 주자 입장에서 큰일인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역효과는 분명히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 이낙연 후보가 노렸던 건 무엇일까? 저는 아까 전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이 서로 자기가 1위다라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같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들은 그들대로 대구 경북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 전통 지지층 쪽에다가 우리가 더 셉니다. 라고 하는 것을 특히 추석을 앞두고 이 구전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좀 더 유포를 하려고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낙연 후보도 아마도 호남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 전통 지지층들의 심리를 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통 지지층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저울질을 계속 하게 되는데 예전에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한나라당 경선 이명박 대 박근혜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이때 이명박 후보 쪽에서 만든 슬로건이 오빠 먼저였어요.
이낙연 쪽은 지금 형님 먼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의원직도 그만두고 그러면 내가 대선 끝나고 뭐 하겠느냐. 은퇴할 수도 있다. 나 그냥 이대로 보낼 거냐. 형님 먼저 시켜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호남 쪽에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호남 지역에서의 1위를 차지할 수 있다면 남은 경선까지도 팽팽한 접전 가능하다. 이런 계산들을 하고 있겠죠. 자, 장민 변호사님. 네.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에게도 어느 정도 좀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은데 네. 이재명 지사는 꿈쩍도 않죠? 네, 말씀대로 꿈쩍하지 않고 있고 꿈쩍하지도 않을 겁니다. 본인이 너무나 수차례 나는 경기도지사와 대선 주자직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경기도지사직 선택하겠다라고 했고 아마 이낙연 전 대표가 배수진을 치면서 이걸 지렛대로 뭔가 경기도지사직에서 내려오기를 희망하는 부분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국회의원직이라는 것을 본인의 대선 가도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은 지역 구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윤희석 전 의원이 됐죠. 마찬가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종로는 민주당의 또 쉬운 지역도 아니고 상징성이 높은 지역인데 이렇게까지 본인 의지를 강하게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도 좀 난감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와중에 또 다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광수 변호사님. 이 이재명 지지자와 이낙연 지지자 사이에 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건 뭐 종종 있는 일이죠. 그런데 사실 특히 이제 호남 대전을 남겨두고 네. 이러니까 특히 이제 전주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전주에서 이낙연 후보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기자회견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대학생 청년 한 1,111명 정도 모여서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하니까 사실은 기자회견장 바로 앞에서 그런 걸 하니까 이제 이낙연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불쾌하고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을 지지했던 이분이 좀 나이가 좀 드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예의가 아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저도 옛날에 선거를 해봐서 아는데 이제 맞불 작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좋지 않아요. 그리고 지지자 사이에 충돌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제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으면 결국은 전라북도 도민의 아니면 권리당원의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 앞에서 계속적으로 이재명을 외쳐대면 사실은 굉장히 그것 자체는 정치적 어떤 도의랄지 예의랄지 그러면 또 감정의 싸움이 좋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약간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지금 또 하나의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바로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 여기에 좀 휩싸여 있는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지사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저한테 이제 사퇴해라, 수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수사하는 거 저 100% 동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수사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또 요구를 하면 뭐 하시는 거야. 저는 100% 찬성한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자 그리고 야당에서는 공익사업의 특정 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화천대유라는 업체 과연 누구의 것이냐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세간에서는 BBK보다 심하다.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지사와 화천대유의 관계 그리고 사업자 선정부터 이익 배분의 모든 과정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민간사의 이익 배분은 시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자신은 관여한 점이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서 듣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판에서 사실 조회를 해보니까 갑자기 무슨 화천대유 이런 회사가 나오고 지금 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자산관리회사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법인 설립에 아무 권한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는 거죠. 손해를 났든 이익을 보든 관계없이 성남시에 5,503억 원 상당의 이익을 공유한다. 그 외에 자기들이 돈을 얼마씩 부담을 하든지 이익을 얼마를 나누든지 누가 가지든지 우리는 관여할 바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죠. 자, 그러나 민간업체의 막대한 수익률에 대해서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부겸 총리도 이건 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듣겠습니다. 수익률 저기 써 있는데 몇 프로로 보이시죠?
이거 뭐. 예, 11만 5,345%입니다. 그런 수익 한번 보셨습니까? 이런 투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정상적 투자로 보이십니까? 그래서 뭐 제가 투자 같은 데는 잘 관심이 몰라서, 없으시고? 예. 제가 뭐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조금 상식적이지는 않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자, 유창욱 캐스터님, 일단 이 지사는 결백함을 자신하고 있고 그래서 수사 100% 받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김부겸 총리도 밝혔듯이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떻게 좀 보여요? 그렇죠. 뭐 수익 자체가 워낙에 또 상식적이지 않은 수준의 엄청난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어떻게 뭐 그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그 민간업체 쪽으로 공공사업에서 막대한 수익률이 발생을 했다면 이런 구조적인 고리에 대해서도 한번 문제점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수인 평론가님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재명 지사 해명이 좀 도덕적인 걸 떠나서 정치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원래 이게 공영 사업이었는데 민간으로 갖다 다시 공영화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이제 수익 배분 이런 데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걸 관여하지 않은 게 그렇게 자랑인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런 현상들을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거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성남시도 뭐 5천억 원 정도의 그 넘어가는 돈을 수익을 공유받았다라고 얘기해서 그럼 시민이 피해본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셈인데 근데 상식적으로 이 사건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예를 들면 제가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10,000원을 줬어요. 근데 좋겠죠 처음에는. 근데 윤태훈 아나운서도 마찬가지인데 10만 원을 줬단 말입니다. 그럼 사람이 납득을 못 하는 거거든요. 내가 꽁돈 10,000원이 생겼어도. 무슨 얘기냐면 성남시가 5천억 원 정도를 확보를 했다 치더라도 여기에 투자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많은 그런 배율의 어떤 수익을 올려서 자기들끼리 나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성남시는 왜 그냥 두고 보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 와서 좀 해명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은 뭐 사건의 자세한 진상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정치적으로 좀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국가나 공공의 강한 개입을 주장하는 듯 해왔던 이재명 지사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에도 맞지 않는 대응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정말 상식적이지 않는 부분이 꽤 많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이재명 지사 씨는 오히려 성남시, 성남 시민에게 뭐 몇천억 이익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익이 됐다는 얘기만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배분을 잘했으면 그들이 가져갈 몇천억을 성남시로 가져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또 그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 보면 사실 경기도, 특히 이제 성남, 판교 이런 데 굉장히 알지 아닙니까? 그럼 이게 남판교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좋은 부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 공동주택 부지를 시행을 하고 분양을 하게 되면 이거 엄청난 노른자예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이 회사에서 만약에 잘못되면 손해도 안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화천대유가 5천만 원짜리 회사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되면 개인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회사는 5천만 원 범위 내에서만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다시 설명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졌는데 뭐 SK증권이랄지 은행사들이 들어갔거든요. 금융기관이.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이 되지 않으면 절대 여기다 플랫폼 제공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이건 돈 되는 시행이 명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전에 회사가 만들어지고 이 회사가 이 모든 걸 주도권을 쥐는 이런 대장동 개발이 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시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